미국 정부의 발언이 중동 전역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미사일을 더 지원해야 합니까? 요청하지 말고 알아서들 해결하십시오. 전 세계가 믿고 있었던 단 하나의 방패, 미국. 그러나 중동의 하늘이 무너지던 그날, 미국은 국방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돌연 UAE의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린 것이었죠. 수천만 원짜리 드론이 쏟아지고 그걸 막기 위해 수십억짜리 미사일이 날아가던 비정상적인 전쟁. 모두가 포기한 그 순간, 지원을 요청한 여러 국가들 중 단 한 나라만이 움직였습니다. 미국이 1년은 대기하라며 퇴짜를 놓던 그 긴급 요청을 그것도 단 3일 만에 해결해버린 것.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는데요. UAE가 긴급하게 받아온 무기가 수출 실적이 단 하나도 없었던 무기였습니다. 이 항공모기가 왜 대단한지 당신들은 전혀 모를 겁니다. 그들은 어째서 이 위급한 시기에 그 위험한 선택을 마다하지 않았던 걸까요? 전 세계가 쉽게 간과했었던 한국의 잠재력,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부다비 국방부 최고위 회의실. 저는 늘 그랬듯 자리에 앉아 눈앞에 놓인 자료를 훑고 있었습니다. 회의 안건에는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방공체계 전력 현황 점검, 예산 배분 재논에 차기 도입 후보군 최종 확인. 회의 시작 전 저는 옆자리에 앉은 무함마드 준장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오늘 안건이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될 것 같다고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후보군은 사실상 좁혀져 있었고 미국 또는 유럽 시스템 중 하나로 낙점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회의실 정면 스크린을 활성화하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등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문구. 한국 비호복합.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관의 목소리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비호복합 시스템 도입을 최종 승인합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주위를 훑었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고위 장성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묘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호복합, 한국 방산업체가 개발한 적어도 방공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무기의 해외 수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어느 국가에도 납품된 적 없고 실전에 투입된 기록도 제3국의 교전 검증 데이터도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지금 이 순간 중동 최전선에 배치하겠다는 것이 장관의 발표였습니다. 27년 동안 무기 도입의 최전선에 서온 저에게 이건 충격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오전에 충격이 차에 가라앉기도 전에 연이어 더 암담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작전 보고 담당 중령이 자료를 꺼내들며 침착한 목소리로 읽어내려 갔지만 그 내용은 전혀 침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방공망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드론 공격의 빈도는 불과 몇 달 전에 비해 몇 배 이상으로 급증했고 그에 맞서며 소모된 요격 미사일의 재고는 이미 위험 수위를 한참 넘어서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숫자는 냉혹했습니다. 잔여 요격 가능 횟수 5일분 이하.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날리는 드론 한 대의 가격은 약 3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격추하기 위해 쏘는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200배에 가까운 비용 차이. 적은 3천만 원짜리 드론을 날리고 우리는 수십억짜리 미사일로 맞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산이 맞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방식으로 수년을 싸워왔고 지금 그 결과가 5일분이라는 숫자로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말이 없었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알면서도 지금까지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쌓인 시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숫자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외부에서 왔습니다. 회의가 일단락된 직후 저는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미국 측 방산 컨설턴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임스 로버트슨, 글로벌 방산 분야에서 20년 넘게 활동한 인물로 저와는 여러 차례 협상 과정을 함께한 믿을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추가 미사일 공급이 가능한지 확인해 줄 수 있겠나? 그의 대답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왔고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현재 우리 쪽도 재고 여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공급은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고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의지해온 동맹,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반드시 손을 내밀어 줄 것이라 믿었던 파트너가 지금 이 순간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와의 통화가 끊긴 후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주는 무게는 단순히 미사일 재고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축해온 방어 구조 전체가 사실은 누군가의 선의와 여유에 기대고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주지 않는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오후에 재소집된 내부 회의에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관에게 발언을 요청했고 자리에서 일어선 순간부터 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결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비호복합은 실전 기록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실제 전장에서 운용된 전례가 없는 무기를 지금 가장 위태로운 이 순간에 최전선에 배치하는 건 무기 선택이 아니라 도박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는 침묵으로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말을 마치면서 회의실 전체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눈빛도 있었고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시선을 피하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장관은 저의 눈을 한동안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무게 있는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요청을 받은 지 3일 만에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 전체를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멈칫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의 긴급 요청에 수개월의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행정 절차, 의회 승인, 재고 확인, 외교적 협의, 수많은 단계들을 들이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3일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도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회의가 끝나고 혼자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이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출 실적 0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실전 데이터가 없다는 현실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생애 처음으로 단 하나의 의문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27년 동안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아주 작은 균열처럼 제 확신의 한 귀퉁이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의 발표가 있던 날 저녁 부하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분석실에 혼자 남아 조명 하나만 켜두고 자료를 꺼냈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 비호복합 기밀사항. 저는 표지를 넘기는 순간부터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파일에서 허점을 찾아내고 내일 장관 앞에 증거를 들이밀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수출 기록 없음. 역시나 수출 실적 전무. 제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파일을 넘기면 넘길수록 뭔가 이상한 감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기술 평가 등급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와 있었습니다. 수출 실적이 없는 무기치고는 이 평가 수치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일단 의심스러운 과대 포장으로 해석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형광등 아래 쌓이는 자료들은 점점 더 두꺼워졌고 커피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채 페이지를 넘기는 제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의지였는지 아니면 찾지 못할 것이 두려운 불안이었는지 그 경계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임스 로버트슨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전화가 아닌 직접 대면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자마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는 비호복합을 어떻게 보나? 그는 잠깐 웃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에요. 전장에서 검증 안 된 무기는 아군을 죽이는 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솔직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다.
이건 정치적 결정이다. 전문가들이 아닌 정치인들이 숫자가 아닌 외교적 논리로 선택한 결정.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설명됐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분석실로 돌아와 자료를 다시 훑던 중 저는 한 페이지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인도 방공 사업 관련 비교 평가 자료였습니다. 시기는 몇 년 전. 인도가 새로운 적어도 방공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던 시절의 자료였습니다. 경쟁 후보는 두 개였습니다. 러시아의 판치르 S1 그리고 한국의 비호복합. 두 시스템은 동일한 조건 아래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저는 결과 페이지를 찾아 빠르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내용을 보며 손이 멈췄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한 시스템은 단 하나였습니다. 비호복합. 판치르 S1은 테스트의 여러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비호복합만이 전 항목 통과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줄을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비호복합. 모든 테스트 기준 통과. 이 결과가 왜 저에게 생소했을까요? 왜 이 자료는 제가 평소에 검토하는 보고서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이 테스트 결과가 알려졌다면 적어도 방산업계 내부에서는 화제가 됐을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의문이 깊어질수록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는 왜 비호복합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테스트에서 우위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어떻게 됐을까? 자료를 더 찾아보니 계약 최종 단계에서 무산됐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외교적 압박, 그리고 기존 공급 계약에 묶인 정치적 의존 구조, 성능이 아닌 외부 힘이 결과를 뒤집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기록을 바라봤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방산 시장이 실력으로 움직인다고 믿어왔습니다. 성능이 뛰어난 무기가 선택받고 데이터가 결정을 이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선택의 기준이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은 불쾌했지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한국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저 자신이 그 불공정한 구조 안에서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 그 질문이 속에서 올라왔을 때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다시 혼자 남은 분석실에서 저는 비호복합 자료의 마지막 섹션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웅2. 비호복합과 연동 운용이 가능한 중고도 방공 시스템이라는 설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의 성능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봤습니다. 실전 요격률 96%, 그 중에서도 탄도미사일 요격 성공률, 그리고 순항미사일 요격률, 순항미사일은 100%.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고서의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동일한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 앞에서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테스트 환경에서 뽑아낸 이상적인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전투 입증, 실전 기록 기반의 수치였습니다. 교전 일시, 궤적, 요격 로그까지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숫자는 제가 지금껏 검토해온 어떤 시스템과도 비교가 됩니다. 이 숫자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불편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도 이 수치를 부정할 근거를 제가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새벽이 됐을 때 저는 파일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의심하려고 시작한 조사였는데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져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한국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밤새 뒤적인 수백 페이지의 자료 속에서 한국 무기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허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허점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허점이 없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어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밤 확신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더 깊이 봐야 한다. 의심이 결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제 손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틀렸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그 생각은 낯설었지만
외면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천궁2의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96%라는 숫자는 제가 27년 동안 다뤄온 어떤 방공 시스템의 실전 데이터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통제된 테스트 환경에서 뽑아낸 수치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전투 입증. 저는 일단 의심부터 했습니다. 그것이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데이터를 마주했을 때 먼저 감탄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먼저 의심하고 교차 검증하고 반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저의 2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날부터 독립적인 정보망을 통해 직접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은 여러 곳이었습니다. 여러 국가기관의 보고서, 위성정보 분석 자료, 전장 현장에서 수집된 교전 기록들.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어 천궁2의 수치와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차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정보 출처들은 대부분 수치에서 조금씩 엇갈립니다. 어떤 쪽은 요격 성공을 기록하고 어떤 쪽은 그것을 불확실로 남겨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궁2에 관한 한 상황이 달랐습니다. 출처가 달라도 수치는 비슷했습니다. 저는 같은 숫자를 반복해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실전 요격률 96%, 순항미사일 요격률 100%. 세 번째 교차 검증을 끝냈을 때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자리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조작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출처가 다른 자료들이 동일한 수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그 데이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검증을 끝낸 후 저는 한 가지 작업을 더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위협 환경 아래 운용된 다른 국가들의 방공 시스템 성과를 나란히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 결과가 이번 조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공중 위협에 맞서 특정 국가의 방공 시스템은 요격률 0%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료를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0%라는 숫자는 실패가 아니라 붕괴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수백 발에 달하는 공격 앞에서 단 하나도 막지 못했다는 것. 그 결과를 기록한 페이지를 한동안 바라보면서 저는 말 그대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방에서 공급된 일부 시스템들의 기록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드론 형태의 소형 위협체에 대한 대응에서 줄줄이 실패했고 요격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공격 측의 비용을 수백 배 이상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천궁2와 비호복합의 조합으로 구성된 방어 구조는 달랐습니다. 고고도 탄도미사일은 천궁2가 막았고 적어도 드론은 비호복합이 걸러냈습니다. 각각의 시스템이 자신의 영역을 정확히 담당하면서 빈틈이 거의 없는 방어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보면서 처음으로 이것이 단순히 뛰어난 무기 한두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저는 비용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가장 마지막에 들여다보는 항목입니다. 성능이 먼저고 비용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용 분석이 오히려 전체 그림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도구가 됐습니다. 적이 사용하는 공격용 드론 한 대의 제작 비용은 대략 3천만 원 안팎입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기술 장벽도 낮으며 잃어도 큰 손실이 아닙니다. 그에 반해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이 숫자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이 구조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를 계산해 봤습니다. 200배의 비용 차이. 적이 드론 10대를 날리면 우리는 수백억 원을 소모합니다. 그것이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된다면 어떤 국가의 재고도 버텨내지 못합니다. 5일분이라는 숫자가 다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호복합의 주요 요격 수단은 미사일이 아닙니다. 기관포입니다. 기관포탄 한 발의 가격은 몇만 원 수준입니다. 드론 한 대를 격추하는 데 필요한 탄약 비용은 드론 가격의 몇백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 계산이 맞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비호복합은 적의 비용 구조를 역전시키는 무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드론을 막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경제 논리 자체를 뒤집는 설계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랫동안 분석 자료들을 정리하지 않은 채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위에는 수치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천공투의 실전 요격률, 타국 시스템의 실패 기록, 비용 역전 구조, 그리고 두 시스템이 통합됐을 때 완성되는 방어 구조의 그림, 고고도는 청웅투, 저고도와 드론은 비호복합. 그 두 개의 선이 겹쳐지는 순간 방어망의 빈틈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무기 두 개를 나란히 놓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된 하나의 체계입니다. 그 인식이 들어오는 순간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기를 평가해온 방식은 항상 개별 시스템 단위였습니다. 이 무기가 얼마나 빠른가?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얼마인가? 이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그런데 한국은 그 질문에 단순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시스템이 서로의 빈틈을 채우면서 하나의 완전한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기를 봐왔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전쟁의 구조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무기를 바라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빠르게 성장한 제조국이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경제적으로 놀라운 성취를 이룬 나라. 하지만 무기의 세계에서는 아직 검증이 필요한 신흥국. 그것이 제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데이터는 그 인식과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위협받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기를 만들어 온 나라였습니다. 그 환경이 만들어낸 기술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이론이 아닌 현실에 최적화돼 있었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린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천공투와 비호복합의 수치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올랐고 그것을 부정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방향을 바꿨습니다.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시스템들이 왜 지금까지 우리 평가 보고서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실 깊숙한 서랍에서 몇 년 전 작성된 방산평가 기록들을 꺼냈습니다. 한국 무기 관련 항목들을 하나씩 찾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불편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에 붙어있는 평가 코멘트들은 대부분 비슷한 표현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검증 데이터 부족, 실전 운용 이력 미확인, 추가 검토 필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비슷한 시기, 비슷한 조건으로 평가된 서방 국가들의 시스템 보고서를 나란히 펼쳐봤습니다. 그 보고서들 안에도 실전 이력이 불분명한 시스템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배치되지 않은 채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게 붙어있는 평가는 달랐습니다. 충분한 기술력 보유 추정, 동맹국 운용 이력 참고 가능, 도입 검토 권고, 동일한 불확실성 앞에서 적용된 기준이 달랐습니다. 한국 무기에는 과도한 기준이 적용됐고 서방 무기에는 관대한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그것은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이유를 붙인 것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라면 납득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복적이었고 일관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제임스 로버트슨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가벼운 의견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자료를 들고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평가 보고서 두 개를 나란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한국 시스템에 대한 것이었고 하나는 동일한 시기 평가된 서방 시스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두 보고서를 같이 읽어봐 주겠나? 성능 데이터는 비슷한데 평가 결론이 왜 이렇게 다른지. 제임스는 자료를 잠깐 훑더니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아직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운용 이력이 없어요. 그게 기준입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대로라면 여기 있는 서방 시스템도 같은 조건 아닌가? 이건 운용 이력이 아니라 출신지가 기준인 걸 아닌가? 제임스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정리하며 권위 있는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칼리드, 나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어요. 신뢰는 데이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검증된 파트너와의 관계, 기술 지원 구조, 이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틀리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옳다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미묘한 경계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임스의 말이 설득이 아닌 방어처럼 들렸습니다. 자리를 떠나며 저는 제임스의 마지막 표정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20년 경력의 전문가가 자료를 앞에 두고 한 번도 당황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판단에 완전히 확신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어서 어떤 자료를 봐도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킨 것이거나 저는 그가 후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이 따라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공정하게 판단해왔다고 믿었습니다. 데이터를 기준으로, 감정 없이, 철저히 수치만으로. 하지만 그날 꺼내 읽은 평가 보고서들 중에는 제가 직접 결제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국 무기에 추가, 검토 필요라는 표현을 붙인 결정을 저도 묵인하거나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구조 안에서 움직인 것인지 그 경계를 지금의 저는 명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측 기술 대표단이 아부다비를 방문한다는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였지만 저는 그 자리가 끝난 뒤 별도의 비공식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는 한화방산의 수석 엔지니어 박준호였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 통역이 동석한 가운데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박준호는 젊어 보였습니다. 군에서 오래 구른 사람들의 무게감 같은 것은 없었고 말투도 조용했습니다. 저는 먼저 물었습니다. 당신들 기술이 이 정도라면 왜 지금까지 국제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가끔 그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상과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파고들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수출 실적이 없다는 건 시장에서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박준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만든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왜 그 무기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가장 압축된 진실이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박준호가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그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만들었다. 한국은 지금도 실질적인 위협 아래 있는 나라입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로 수십 년을 버텨온 나라. 그 환경이 만들어낸 기술이라면 이것은 수출을 목적으로 설계된 무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벼린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은 현실의 위협에 가장 정직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비오복합의 설계가 드론이라는 현대적 위협에 그토록 적합했는지, 왜 청웅2의 요격률이 실전에서도 그 수치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것은 이론을 위한 설계가 아니라 실제 위협을 마주한 사람들이 생존을 걸고 완성한 설계였습니다. 한국이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판이 짜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 안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움직여온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 자각이 들었을 때 저는 오랫동안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27년 동안 쌓아온 확신의 일부가 그날 박준호의 짧은 한 문장 앞에서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박준호와의 대화가 끝난 다음 날 저는 결심을 하나 내렸습니다. 더 이상 자료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겠다. 27년 동안 저는 항상 데이터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현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이미 제 예상을 넘어섰다면 이제 남은 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에 비호복합 실사 시연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요청서를 보내고 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칠은 걸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일정 조율, 장비 이동, 현장 준비.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최소 열흘은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의 답변은 그날 오후에 왔습니다. 언제든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날짜를 알려주십시오. 조건도 없었고 제한도 없었습니다. 완전 공개 시연. 어떤 항목이든 요청한 대로 보여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시연 요청에 반드시 조건을 달았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을 나누고 관찰 가능한 범위를 사전에 합의하고 때로는 시연 자체를 일정 기간 뒤로 미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런 조건 없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태도 하나가 이미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연 장소는 사막 외곽에 마련됐습니다. 저는 2명의 기술 참모를 동행시켰고 이 시연의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할 실무 담당자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 반쯤 의심하는 눈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거창한 연출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언론 행사나 수출 박람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 화려한 조명, 정렬된 장비, 사전에 짜인 각도로 찍히는 카메라들. 그런데 현장은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불필요한 인원도 없었고 장식적인 요소도 없었습니다. 장비는 이미 실전 배치 상태 그대로 세팅돼 있었고 기술 인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박준호가 짧게 말했습니다. 평소 우리가 훈련하는 방식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시연이 끝나면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시연은 예고 없이 시작됐습니다. 저고도로 날아오는 드론 표적들이 투입됐습니다. 처음엔 2대, 그 다음엔 4대, 이어서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구성됐습니다. 비호복합의 레이더가 표적을 탐지하는 데 걸린 시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탐지에서 추적, 추적에서 교전 명령까지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기관포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공중에서 분해됐습니다. 2번째, 3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표적이 추가될 때마다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상황이 됐을 때 저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우선순위를 판단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시스템은 스스로 위협도를 분류했고 순서대로 처리했습니다. 단 한 대도 방어선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기술 참모 한 명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속도 우리가 본 것 중에 가장 빠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시연이 잠시 멈춘 틈에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습관입니다. 숫자로 확인되지 않은 것은 확신할 수 없다는 원칙이 27년 동안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기관포탄 한 발의 단가, 드론 표적 한 대의 예상 제작 비용, 그 2 숫자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드론 한 대를 격추하는 데 소모된 탄약의 비용은 드론 가격의 수백 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손에 든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하나의 성능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비용 구조가 역전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적이 드론에 쏟아붓는 예산보다 우리가 그것을 막는 데 드는 비용이 압도적으로 낮아지는 순간 그 구조가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십억짜리 미사일로 수천만 원짜리 드론을 잡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략이었고 그 전략이 5일분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비호복합은 그 계산을 통째로 뒤집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완전히 끝난 뒤 현장 인원들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준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준비했습니까? 이 정도 수준의 시연을 조건 없이 공개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박준호는 장비 쪽을 바라보다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실제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합니다. 시연이라고 달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나라가 위험해지니까요. 그 문장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는 위협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기를 납품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것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어떤 과장도 없이 그냥 보여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태도의 차이가
지금까지 제가 만나온 어떤 방산 관계자들과도 달랐습니다. 아부다비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동행한 기술 참모들은 각자 메모를 정리하느라 조용했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무기를 평가할 때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감정이 개입되면 판단이 흐려진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그 거리가 좁혀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기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든 사람들의 방식을 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면 나라가 위험해진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 그 말이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일하는 이유인 사람들. 저는 그날 이후로 한국을 더 이상 예전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것은 데이터가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들으면서 생긴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열흘이 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상황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공중 위협의 빈도가 또다시 올라갔고 기존 방공망에 걸리는 부하는 이미 설계 한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운용 인원들은 교대 없이 연속으로 장비에 붙어 있었고 장비 자체도 과부하 상태가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오류 보고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상황 보고를 받을 때마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그리고 매일 아침 돌아오는 대답은 전날보다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주요 시설 몇 곳은 이미 방어 우선순위에서 한 단계씩 밀려났습니다. 모든 것을 동시에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무엇을 먼저 포기하느냐는 질문은 전략의 문제가 아닌 현실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그 현실에 이미 발을 딛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국 측에서 하나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된 내용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신규 생산 장비의 납기는 최소 12달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군이 현재 실전 배치 중인 장비 일부를 먼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군이 현재 운용 중인 장비, 그것은 창고에 보관된 여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실제 한국 영토를 지키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것을 빼서 우리에게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긴급 내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안은 시작부터 무거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제안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자리에 앉은 고위 참모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한 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전례가 없는 방식입니다. 타국군의 실전 배치 장비를 직접 받아 운용하는 건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복잡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우려였습니다. 그 우려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참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을 보십시오.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기에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두 가지 판단이 충돌했습니다. 원칙과 현실, 절차와 생존. 저는 말없이 두 쪽 모두의 논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오래 붙잡은 것은 그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 제안을 내놓기까지의 과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국군의 방어력에 일시적인 공백이 생기는 것을 감수하고 우리를 먼저 돕겠다는 결정. 그것이 단순한 수출 전략이나 외교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방산 거래에서 자국군 실전 장비를 빼 상대국에 먼저 넘기는 나라는 적어도 제가 27년 동안 다뤄온 어떤 공급국도 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항상 자국군의 수요를 먼저 충족한 뒤 인격분을 수출했습니다. 러시아도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순서였고 합리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순서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를 먼저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발언 기회가 생겼을 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비호복합 도입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제가 한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 시설과 우리 국민을 오늘 밤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일부 장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관은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돌려 회의실 전체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칼리드 부실장의 의견을 기록합니다. 이 방향으로 한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커다란 것이 돌아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이 돌아선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돌아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둘 다일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 측으로부터 짧은 연락이 왔습니다. 검토가 완료됐고 장비 이송 준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결정이 한국 내부에서 쉽게 나온 것이 아님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국 방어망의 일부를 비우는 선택입니다. 그것이 어떤 무게를 가진 결정인지는 저보다 그들이 더 잘 알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국 측이 자국 군 장비를 빼서 보내주기로 한 결정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수많은 방산 거래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약속과 계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자기 방패를 내어주는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내어준 것은 자신들을 지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어떤 보고서에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 기록해두고 싶었습니다. 진짜 친구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드러난다. 그 말이 그날 밤 제가 처음으로 몸으로 이해하게 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이제 다음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장비가 도착하면 진짜 검증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온 장비가 아부다비에 도착한 날, 저는 직접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수송기에서 내려지는 장비들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 장비들이 불과 며칠 전까지 한국 어딘가의 방어선에 배치돼 있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빼서 이곳으로 보낸 사람들의 결정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공항 활주로 위에 서 있으면서 새삼 실감했습니다. 운용 인력 배치와 현장 통합 작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한국 기술 지원 인력이 함께 들어왔고 그들은 우리 운용 요원들과 밤샘 작업을 거듭하며 장비를 기존 방공망에 연결시켰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부분은 도면과 손짓으로 메웠고 그 과정 어디에서도 속도가 늦춰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에도 한국 기술 인력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지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그들의 방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현장 구석에서 잠깐 지켜보다가 예전 박준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실패하면 나라가 위험해진다는 말. 그 말이 여기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비가 실전 배치 준비를 마친 것은 도착 사흘 만이었습니다. 저는 그 속도 역시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팀에 대해 놀라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실전 투입 첫날 밤, 저는 상황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드론 공격이 예고 없이 시작됐습니다. 저고도로 여러 방향에서 접근하는 형태였습니다. 이전이라면 요격 미사일 재고 소모를 먼저 걱정해야 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비오복합의 레이더가 접근하는 표적들을 순차적으로 잡아냈고 기관포가 빠르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실 화면 위에서 표적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것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표적들이 주요 시설에 접근하기 전에 하나씩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안에 있던 운용 요원 한 명이 자신도 모르게 짧게 탄성을 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 방어선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이틀째, 사흘째가 이어졌습니다. 공격의 형태는 매번 달랐습니다. 드론의 수가 늘어나기도 했고 접근 방향이 분산되기도 했으며 고도를 낮춰 레이더 탐지를 피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비오복합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표적의 움직임에 맞춰 추적 방식을 바꾸고 우선순위를 실시간으로 재계산하며 대응했습니다. 시스템이 한 번도 멈추거나 오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서 전투의 양상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드론 공격이 들어오면 요격 미사일을 몇 발 소모해야 했고 그것이 쌓이면서 재고가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관포가 그 역할을 대부분 흡수했습니다. 요격 미사일 소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치 소모 통계를 받아들고 그 숫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전 같은 상황이었다면 이미 재고 한계에 부딪혔을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규모가 큰 복합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적어도 드론과 함께 중고도 순항 미사일이 동시에 들어오는 형태였습니다. 이것은 단일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드론을 막다 보면 미사일에 뚫리고 미사일을 막다 보면 드론이 통과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방공 체계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긴장이 극도로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천궁2와 비호복합이 통합 운용되는 화면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청웅2가 중고도 순항 미사일을 향해 움직였고 동시에 비호복합이 적어도 드론의 기관포를 집중했습니다. 두 시스템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영역을 정확히 담당했습니다. 순항 미사일이 요격됐습니다. 드론들도 하나씩 처리됐습니다. 주요 시설 어디에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상황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오래전부터 조금씩 무너지고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국기술지원 인원 중 한 명은 화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호도 없었고 자축하는 제스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결과라는 듯 그냥 다음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이들에게는 특별한 성과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작동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계된 대로 작동했을 뿐이라는 태도.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저를 더 크게 흔들었습니다. 작전이 마무리된 뒤 저는 혼자 상황실에 남았습니다. 모니터 위에는 이날의 교전 기록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말로 정리하는 것이 이 결과를 오히려 작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27년, 그 세월 동안 저는 수많은 무기를 평가했고 수많은 결정에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27년의 기준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판단하자면 단 하나의 결론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완전히 틀렸다. 한국은 따라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앞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인정이 말로 나오지 않고 그냥 가슴속에서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전투가 안정화된 뒤 UAE 국방부는 전체 방어 성과에 대한 분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분석팀에 참여했습니다. 수치들은 냉정하고 분명했습니다. 드론 방어 성공률은 이전과 비교해 크게 올라갔고 요격 미사일 소모량은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주요 시설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단순히 방어에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숫자들이 단순한 성공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싸우는 방식이 바뀐 기록이었습니다. 비용 구조가 달라졌고 지속 가능성이 생겼으며 복합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확보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일 시스템이 아닌 두 시스템이 통합된 구조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사실을 가장 앞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는 평소 저라면 절대 쓰지 않았을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 결과는 무기의 성능이 아닌 무기를 만든 나라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분석이 끝난 뒤 UAE 국방부 내에서 전략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장비 몇 대를 추가 도입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장기적인 방공 체계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회의는 비교적 빠르게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을 중심축으로 삼는 방향으로 장기 도입 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단순히 장비를 사는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교육, 유지보수, 기술협력, 운용 인력 양성까지 포함된 수십 년 단위의 협력 구조였습니다. 그것은 공급자와 구매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두 나라가 하나의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였습니다. 저는 그 협정서의 서명이 이루어지는 날 자리에 있었습니다. 펜이 종이에 닿는 순간 저는 처음 회의실에서 비호복합 도입 발표를 들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충격과 분노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명식이 끝난 뒤 박준호가 조용히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지난 몇 달의 모든 과정을 압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 변화는 UAE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중동의 다른 나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방어 성과가 알려지면서 인근 국가들에서 한국 방공 시스템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기존의 미국이나 러시아 시스템을 중심으로 방공망을 구성해왔던 나라들이 이제 한국이라는 선택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수출 실적 0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던 시스템이 이제는 중동 방공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기존 공급국들의 반응이 달라진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 로버트슨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는 짧게 안부를 묻고 난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칼리드,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이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런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지 않기로 선택한 것들 앞에서 우리는 모두 조금씩 틀려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오랫동안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자료를 읽어왔습니다. 강대국의 무기가 신뢰받는 것은 당연하고 신흥국의 무기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전제. 그 전제가 너무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데이터가 있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 전제를 흔들기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실전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나라가 손을 내밀었을 때 자신의 방패를 먼저 내어줬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가 제가 27년 동안 쌓아온 확신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날 밤 공항 활주로를 떠올립니다. 한국에서 온 수송기가 착륙하고 장비들이 내려지던 그 장면, 그것이 단순한 무기 수송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은 압니다. 그날 저 장비들과 함께 도착한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내어준 신뢰였습니다. 자국 방어의 일부를 비우면서도 우리를 먼저 지키겠다는 선택. 그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방공체계를 27년 동안 다루어온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무기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곁에 있어준 나라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을 이제 저는 방산문서의 항목으로 읽지 않습니다. 함께 그 밤을 버텨낸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일을 기억할 때마다 같은 생각을 합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혼자 살아남는 나라가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나라. 자신이 위험해지더라도 옆에 있는 나라를 먼저 지키는 나라. 그것이 진짜 강한 나라라는 것을 저는 그해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나는 27년 동안 수많은 무기를 평가해왔습니다. 성능, 가격, 신뢰성, 모든 것을 숫자로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기를 판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순간에 자신들의 방패를 내어주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혼자 살아남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살아남는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이 공식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을 스스로 일궈낸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